한국이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세대 전환이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완성했다고 했던 엔진이 왜 실제 무인기에 장착되지 않는지, 왜 시험 장면 하나조차 공개되지 않는지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진실이 장막 뒤에 숨겨져 있는 듯한 분위기가 짙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한국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수명 엔진 시험 체계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unmistakable한 증거였습니다. 세계에서 장수명 엔진을 제대로 시험하고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수명 엔진은 단순히 출력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추위, 고온, 결빙, 조류 충돌, 강풍, 극단적 압력 변화 등 모든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항공기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가 구축해야 하는 신뢰 체계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고난도의 시험 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중이며 시험의 일정과 절차는 결코 임의로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만든 무인기에 아직 이 엔진을 장착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비행시험에 쓰이는 엔진은 우크라이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에서 제작한 AI450 계열로 아날로그 기반의 기존형 엔진입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5,500파운드급 엔진은 디지털 제어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와 시험 요구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초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행 장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과정은 최소 3년, 그것도 극한 상황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전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국은 엔진 개발국이 아니라 장수명 엔진 인증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이 시험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한국 엔진의 신뢰성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항공기 엔진 개발의 미래가 갈립니다. 왜냐하면 5,500파운드급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 한국은 10,000파운드급 엔진, 더 나아가 여객기와 수송기로 이어지는 대형 플랫폼까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젖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은 실패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도약 직전의 숨 고르기였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한국은 지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엔진 산업의 마지막 장벽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곧 터질 성과를 향한 압축된 긴장감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처음 맞닥뜨린 가장 큰 장벽은 5,500파운드급 엔진이 단순한 추력 장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장수명 엔진, 즉 수천 시간 동안 극한 환경을 견디며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력 수치만 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엔진이 실제 비행 플랫폼에 장착된 뒤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절대적 신뢰도를 확보해야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엔진 분야 최강자로 남아있는 이유도 바로 이 시험 체계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의 장수명 시험은 단계별로 나뉘어 있으며 그 어느 하나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저온 환경 테스트가 있습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극저온 챔버에서 엔진 전체를 얼려버린 뒤 시동을 거는 시험입니다. 이때 엔진 앞부분에는 설빙이 생기고 얼음 조각이 내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엔진이 정상 회전을 유지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수백 번 반복하며 데이터를 적층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시험은 결빙빗물 충돌 테스트입니다. 비행 중 엔진 입구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흩날려 들어오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엔진 앞에 수많은 노즐을 설치하고 고압으로 물을 분사합니다. 심지어 포구가 직접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정해 시험합니다. 이때 엔진이 꺼지거나 추력이 급감하면 즉시 실패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재현 시험은 엔진이 실제 비행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그대로 복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대한 실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혹독한 단계 중 하나가 내구성 시험입니다. 엔진을 장착한 시험용 플랫폼이 공중에서 15시간, 20시간 이상 연속 비행을 하며 에어포켓 난류 진동 추력 변동 등 모든 충격을 수백 회 이상 반복합니다. 이때 엔진의 베어링, 압축기, 터빈 블레이드 하나하나까지 모두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며 이상 진동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시험이 중단됩니다. 이런 내구성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수명 엔진 시험 운동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시험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강풍 테스트와 소음 테스트까지 더해집니다. 강풍 시험은 공중에서 비행체가 45도 각도로 밀려나는 수준의 강한 측풍을 재현하는 과정으로 엔진이 비정상 유입 공기를 감당하며 연속 추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소음 시험은 단순히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효율과 연료 소비율, 열출력 안정성까지 동시에 검증하는 복합 시험입니다. 만약 소음만 크고 추력이 약하거나 연료 소모가 많다면 즉시 불합격 엔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5,500파운드급 엔진은 개발보다 시험이 더 어렵고 시험보다 데이터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 거대한 시험 체계를 처음부터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단 한 번의 타협도 허용되지 않는 국제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공개 영상이나 장착 시험 소식이 늦어진 결정적 이유입니다. 한국이 진행 중인 것은 단순한 엔진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유지될 국가 엔진 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 시험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 진행하는 시험 강도가 최상위 항공 강국의 검증 체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시험 방식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성능뿐 아니라 시험 과정 전체가 국제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이 기록들이 수년간 축적되어야 하므로 한 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엔진 시험의 핵심은 극한 환경에서의 반복 검증입니다. 공중 비행 중 에어포켓을 만나 기체가 순간적으로 낙하하는 상황은 비행기 승객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사건이지만 엔진에는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압축기 단계별로 기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축방향 진동이 커지면서 내부 부품이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수명 엔진은 이런 충격을 단 한 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15시간, 20시간 연속 비행 중 수백 번 반복되는 난기류를 모두 견뎌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국제항공기구의 인증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강풍 상황에서도 엔진이 정상 작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투기나 무인기가 강한 측풍을 받으면 기체가 45도 각도로 비틀려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엔진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방향이 크게 바뀌며 압축기 블레이드가 비정상적인 힘을 받습니다. 만약 이때 엔진이 추력을 잃거나 제어계가 흔들린다면 즉시 위험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은 이 강풍 환경을 지상시험 장비로 재현하고 있으며 공중 비행 시험에서도 바람의 속도와 각도를 정밀 기록하여 엔진의 회전수 변화, 압축비, 안정성, 추력 유지 상태 등을 분석합니다. 소음 시험은 엔진의 효율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핵심 지표입니다. 소음이 크다고 반드시 나쁜 엔진인 것은 아니지만 추력 대비 소음이 지나치게 크거나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소멸료, 소비 연소, 안정성열 분포, 데이터까지 통합해 분석하는 방식을 도입해 엔진의 전체 운영 효율을 장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산 엔진의 최대 장점인 연소 안정성, 진동 억제 성능, 그리고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까지 함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통합시험 체계는 한국 엔진 개발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만 엔진은 비로소 장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무인기에 즉시 장착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가 너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지상시험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한 뒤에야 비행시험이 가능하며 비행시험에 들어가면 최소 3년간 혹독한 실증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엔진은 수백 번의 이륙과 착륙, 반복 비행, 난류 진입, 조온 상승, 고고도 비행을 수행하며 이 모든 기록이 정밀 데이터로 남아 국제 인증의 기반이 됩니다. 한국이 이 과정 전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항공업계는 한국의 엔진 기술력을 새로운 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그 어떤 국가도 지름길을 택할 수 없었던 진짜 엔진 강국이 되는 단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문턱을 넘어가기 직전의 가장 중요한 검증 단계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5,500파운드급 엔진 시험 과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 시험이 단순한 모델 검증이 아니라 한국 항공 엔진 산업의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구축 중인 체계는 앞으로 등장할 만 파운드, 15,000파운드 엔진 개발의 기준이 되며 더 나아가 여객기와 수송기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엔진들은
바이패스 비율이 낮은 전투기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구조의 바이패스 비율을 크게 늘리면 여객기용 대형 엔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5500파운드급 엔진의 시험 성공은 단순한 한 종류의 무인기 엔진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이 처음으로 대형 항공기 엔진 개발국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시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기준이 얼마나 국제적 표준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환경 제한 장비의 정밀도는 어느 수준인지, 시험 데이터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한국이 이 시험에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면 지금까지 소수국가만 독점했던 항공 엔진 시장에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참여하는 길이 열립니다. 엔진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의 진입은 기존 강대국들 입장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5,500파운드급 엔진을 무인기 전용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가 전략적으로 매우 영리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인기용 엔진은 전투기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며 시장 진입 속도도 빠릅니다. 또한 무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 개발 엔진을 먼저 무인기에 적용하고 시장에서 실전적인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이후 10,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은 장기적으로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길까지 열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 완료 후 한국은 이 엔진을 장착한 무인기를 소모성 플랫폼으로 규정해 수출할 계획입니다. 소모성 무인기 시장은 안정성과 내구성만 보장되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전쟁 양상이 변화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각국이 대량 도입을 고려하는 분야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엔진기체, 전자장비 탄약까지 포함한 항공무기 패키지를 통합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엔진 수출이 아니라 국가항공산업 전체의 수출 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5,500파운드 급 엔진 시험은 한국이 왜 지금까지 조용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시험은 조급함과는 상극입니다.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험 단계 하나하나가 국제기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 수준의 장수명 엔진 시험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이 새로운 항공, 강국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침묵은 후퇴가 아니라 비약적인 도약을 위한 마지막 정지 동작이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 한국은 세계 엔진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이 국가 항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동안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MH1에 공중발사 드론이 통합됐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상륙작전의 작전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혁명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공격 헬기들은 목표 지점에 직접 접근해야 했고 이는 언제나 적의 대공화력에 노출되는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통합이 완료된 MH1은 이러한 위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게 됩니다. 공중발사 드론은 채공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며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목표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MH1은 위험 지역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드론을 먼저 투입해 적 지점을 정찰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헬기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장을 통제하고 드론이 확보한 정보와 공격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시점에 접근해 집중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거리가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전술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수준입니다. 위험 지역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드론이라는 개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한국 해병대가 앞으로 수행할 상륙작전에 큰 변화를 줍니다. 상륙 공격 헬기는 해상에서 이동하는 함정과 협동해 작전해야 하는데 드론이 도입되면 적의 방공망을 먼저 교란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드론이 담당하게 됩니다. 공격 헬기는 드론이 확보한 안전지대 안에서 고정밀 무장을 투사할 수 있으므로 작전 지속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곧 헬기의 생존성 증가로 이어지며 상륙부대의 접근 시간을 단축하고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드론 통합의 의미가 더욱 큰 이유는 한국군의 항공 전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향후 다수의 공격 헬기와 전투기, 그리고 무인 플랫폼들이 드론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 또한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군데가 공중전력의 기본 단위를 기체 단독이 아닌 기체 플러스 드론의 팀 단위로 확장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MH1 드론 통합을 먼저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무기체계의 경쟁력이 단순 플랫폼을 넘어 지휘 통제, 네트워크 체계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공격 헬기가 더 이상 홀로 전장을 돌파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드론과의 연동은
미래 공중작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미 기술적 기반과 작전 개념을 확보한 상태이며 앞으로 다양한 무인기와 무장 시스템을 결합해 더 넓은 전장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해외에서 전해진 또 하나의 소식은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의 M346 경전투기 12대를 도입했다는 발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전력 보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 내부의 무기거래 구조와 나토의 정책 방향이 불러올 위험이 드러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나토 소속 무기만을 사고 팔겠다는 원칙을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독점과 지역 내 폐쇄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나토 간 결속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전략적 약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포탄이 부족해 나토 국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요청에 한국 보유 탄약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전선이 버티기 어려웠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곧 나토 국가 내부에서만 무기 거래를 유지할 경우 전쟁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폐쇄적인 시장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취약성을 드러내며 나토가 필요로 하는 대량 물자를 외부 국가들로부터 확보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방심하지 않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국가가 아니며 유럽의 폐쇄적 거래 구조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토는 위기 순간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내부에서만 무기를 사고 팔겠다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전쟁 상황에서 외부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나토가 자신들의 시장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셈이며 이는 외부 공급망에서 벗어나 고립을 자초할 위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각국은 자국 전력의 공백을 스스로 메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쟁 물자 조달과 긴급 보급 체계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생존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 이와 같은 폐쇄적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외부 지원 없이 내부 자원만으로 버텨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엔진 개발, 무인기 기술, 드론 통합, 탄약 생산 능력까지 폭넓은 방산 체계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의 극한 시험, MH1의 드론 통합, 무인기 수출 계획, All of This는 한국이 기술은용 생산 수출 구조를 모두 갖춘 매우 드문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축적된 이러한 기술력은 앞으로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한국이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용히 흐르는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의 항공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도약의 서막입니다. 해병대의 드론 통합은 작전의 개념을 다시 쓰고 있으며 유럽의 폐쇄적 무기 정책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세계 군사 지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